안녕하십니까, 김종래입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10월 1일 날 개인적인 불가피한 사정으로 방송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10월 4일 김종래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의 후보 경선 2차 슈퍼위크였던 어제 경선까지를 총 합쳐서 또 합쳐가지고도 또 전부 압승을 했습니다. 누적 득표율이 54.9%, 그래서 34.33%의 이낙연을 20만 4,500여 표 차이로 눌렀습니다. 이건 사실상 숫자의 문제이지만 거의 확정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경선 일정은 두 군데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가 한 16만 4천 명, 9일 날입니다. 이번 토요일 날이요. 그리고 일요일,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서울, 마지막 경선입니다. 14만 4천 명. 그때 이제 선거인단 1차, 2차는 어제 끝났고 이제 3차가 있습니다. 3차. 이때 지금 선거인단은 한 30만 한 5천 명가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합치면 지역 경선인 경기도, 서울, 그리고 3차 선거인단을 합치면 한 61만 명, 3천여 명 되는데요. 지금까지 투표율로 따지면서 투표율이 평균 한 66% 정도 되는데 이렇게 따지면은 한 40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20만 표 이상 차이가 난다 이거죠, 현재. 그럼 40만 표, 이게 확정은 되지 않는 게 지금 투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선거인단 투표를 하고 꼭 경선은 경선 때 투표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차피 10월 1일 날 가야 숫자에서 확정되지만 전망을 해보면 40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하는데 40만 명을 놓고서 박용진 후보도 일부를 가져갈 것이고 추미애 후보도 가져갈 것인데 이낙연 후보가 이걸 뒤집었다고 후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경선으로 본선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재명 지사를 눌러야 되는데 이러려면 한 50% 이상 차이를 얘기해야 돼요. 20만 표를 따라잡으려면.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낙연 후보가 40만 명 중에 한 70%를 차지하면 이재명 후보는 20% 득표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 50%가 넘었는데 서울, 경기에서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아직은 다 법적으로 땅을 안 해서 뿐이지 사실상 확정됐다는 건 그래야 될 말씀입니다. 자, 오래전부터 제가 어저께 결판 난다고 예고를 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경기도 16만 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6만 한 5천 표가. 왜 그러냐? 경기지사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근거지라서 여기서 오히려 전국의 순회 공연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올릴지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지금에 있는 54.9%보다도 이 마지막 3라운드 3차 슈퍼 있고 9일과 10일과 그때 선거인단까지 서울 경기하고 선거인단 해가지고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낙연 대표는 사실상 결선으로 갈 가능성이 희박한 거 아니냐고 기자들이 이제 좀 아프게 질문을 하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근데 그건 아마 이낙연 후보의 냉정하게 말하면 혼자 희망일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럴지 모르죠. 지금부터 일주일 사이 투표하는 사이에 내일이든 모레라도 그냥 엄청난 이재명 지사의 비리가 대장동과 관련됐다. 그래서 민심이 그냥 90% 이상이 아니라 거의 100% 돌아섰다. 이걸 기대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감으로써 이재명 지사가 혹시라도 후보가 된 후에 이런 문제들이 또 재발돼서 낙마가 됐을 경우에 자기가 대타를 기대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대타도 마지막 경선까지 가서 그 사람이 이낙연 후보가 마지막 경선까지 갔는데 이재명 후보가 나중에 낙마했다. 후보가 안 됐다. 후보로부터 이제 중도 사퇴했다. 대통령 본선에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낙연 후보가 대타로 간다. 그거는 정치 역학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누가 후보가 되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이낙연 후보로 가려는지도 모르지만은 됐다 하더라도 벌써 그건 당은 완전히 쪼개지고 저런 식으로 그냥 막연히 지지도가 떨어져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도 지금 시끄러웠는데 이렇게 비리로 이렇게 됐는데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이러면은 거의 당은 분당되고 그건 뭐 정권 유지라는 거 아니면 불가능할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가 이제 전망인데,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할 때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이겁니다. 대장동 의혹이, 저 같은 사람이나 중도나 보수 쪽에서 볼 때는 저거 이재명 지사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보수 언론도 그렇게 쓰고 있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그게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탑종북의 찻잔인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 지사를 그렇게 보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본선하고 다른 얘기고 지금 당내 문제에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아무리 이재명 지사를 공격을 해도 그걸로는 소위 약발이 안 맥히는 거예요. 게다가 이낙연, 이거 참 역설이 말이죠. 이낙연 죄송합니다. 이낙연 후보가 그동안에 하였던 대선 전략은 친문 올인입니다. 구애. 문 대통령, 뭐 심지어는 내가 대통령 안 하면 안 했지 문 대통령 배신할 수는 없다고 할 정도로 틈만 있으면 친문에 구애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전략을 쌓았어요. 그리고 본인 말대로 흠이 없고 흠이 그렇게 부드러지게 부각된 것도 없어요. 뭐 비리 문제나 이런 걸로. 근데 이재명 지사는 비문이면서 저렇게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이기고 있다. 그거는 결국은 친문 일변도로 갖고 이제 대장동을 저렇게 공격을 하고 해도 안 가는 건 결국 이낙연 후보의 전략적 실패이거나 하여튼 결과적으로 전략적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심지어는 호남에서도 졌어요. 광주 전남에서는 122표 이겼지만 전북까지 합치니까 민주당의 아주 세력의 근거지인 호남에서도 패배를 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이제 사실상 확정이 됐는데 정식으로 확정되려면 내일 다음 주 일요일이라고 하면 본선에 나가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본선에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본선은 민주당 지지층끼리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재명 지사에게 몰려있는 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무능한 사람이냐? 아니, 무능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대장동 사업이라는 걸 설계를 했느냐? 아니면 무책임한 사람이냐? 아니, 당신이 안 했다고 하면은 아랫 사람들이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황당무계하게 지휘감독 책임도 없느냐? 세 번째는 비리와 직접 관련이 있느냐? 근데 아직은 드러난 게 없어요. 비리를 미루어 짐작하는데 혹시 그런 의문이 가거나 의심이 가는 정도 드러난 게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이요, 본선 때 되면 틀림없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경선 때에 이재명 지사가 했듯이 이건 뭐 국힘 게이트라든지 곽상도가 어떻다든지 뭐 토건족이라든지 그렇게만 해서는 본선처럼 그렇게 승산이 크지가 않다. 왜냐, 민주당 지지층 말고 보수는 이거 없어도 이재명 지사를 반대한다 하더라도, 민주당 사람들은 또 지지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있는 무당층과 중도층이 볼 때는 이건 따져볼 거 아닙니까? 이재명 지사에게 대장동 의혹이 없어도 보수층에는 이재명 지사 안 찍을 사람 많습니다. 또 반대로 민주당에는 이재명 지사에게 대장동 의혹보다 더 큰 게 나와도 이재명 지사를 찍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놔두고 그냥 대륙에서 여기 1 무당층이 1이라고 할 때 한 30%가 된다고 볼 때 이제 정확한 수치는 좀 다릅니다만은 이들이 어떻게 평가하자는 건 다르다 이거죠. 근데 여론조사를 지금 해보면요. 지금 대장동 의혹을 뭘로 보느냐? 자, 권력 비리로 보느냐? 아니면 이익을 환수한 모범 사례로 보느냐? 단군 일에 최대로 잘한 걸로 보느냐? 단군 일에 최대로까지는 아니지만 권력 비리로 보느냐? 권력 비리로 보는 이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이건 이재명 지사에게 지금처럼 해서는 경선 전략하고는 다르다. 그야 뭐 본인이 알아서 선택할 문제지만. 이거를 보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떠냐? 이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전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아하, 대장동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후보가 됐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계속을 하면 안 된다고 했던 반문 정서 더하기 구체적으로 이제는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봐야 하는 게 상식입니다. 적어도 보수 입장에서는. 아마 중도도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민주당 골수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국민의힘 주자들은 뭐 복잡하고 거대 담론보다도 내가 이재명 이길 수 있다는 걸 입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그동안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라운드 4명을 골라서 그들 중에 할 때는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느냐면 1대1로 합니다.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이재명 후보하고 홍준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다 뭘 훌륭한 공약도 좋고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지사를 이길 수 있다는 걸 입증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보수층도 이제 그걸 보기 시작할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뭐 어떻다가 아니라 자 그럼 누구를 찍어야만이 이재명 지사를 이길 수 있는가? 정권 교체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죠. 이제는 반문이고 친문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깔고서 구체적으로는 이재명을 누가 이길 거냐, 이재명 잡을 사람이 누구냐 이걸 골라야 된다 이거죠. 이제는 반문, 뭐 왕년에 반문했다 이거 갖고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이재명을 잡는 사람이다 이재명.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디가 제일 중요한 전장이 되겠느냐. 토론이 제일 중요한 전장이 됩니다. 토요일. 내일도 있습니다, 토론이. 그리고 8일 날 지금 8명을 4명으로 압축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몇 번 토론이냐면 10번이 있습니다, 10번이. 그 중에 7번은 4명이 같이 하고 3번은 1대1로 토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거는 이제 8명끼리 하는 거지만 나중에는 4명, 아까 말씀이 잘못하면 내일은 8명이 하고 8일 이후부터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인가를 막 계속하고 또 금요일 날인가는 1대1 토론하고 해서 10월 5일 전까지 10번 토론을 해요. 10번을. 7번은 4명이, 3번은 1대1로. 이 10번을 보면서 그걸 안 보더라도 언론 보도를 보든지 여러 소리를 들어보면 아하, 누가 이길 건가라는 게 자연스럽게 이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10번을 했는데 시험도 한두 번 치면 우열일지 모르지만 10번을 졌다고 생각해요. 특히 1대1 토론. 그걸 끝난 다음에는 당원 의사, 당원 투표로 50%.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홍준표, 이재명 대 유승민. 이런 식으로 조사한 결과를 한 50%를 반영해서 후보를 정한다. 엄청 중요한 문제가 지금 토론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구체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내가 이재명보다 우세하다는 걸 뭘로든지 입증을 해야 된다. 그것이 사실적으로 와닿고 설득력 있게 와닿아야 되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냥 탁상공론신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현실을 보면 이야 참 영 아닌가 싶어요. 아마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기대가 걸을수록 또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느낄수록 요즘에 국민의힘을 보면 발을 동동 구르는 일들이 좀 생기지 않나 싶어요. 제일 먼저 오늘 당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빼고라도 오늘, 어제, 그제,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벌어진 보면 이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에 그려진 그 임금왕자 소동이요. 참 기대 정말 무너집니다. 이 임금왕자를 그동안에 이 8명이 한 토론이 5번 있었는데 3번을 쓰고 나왔다는 거예요. 3번을. 그런데 설명이 조금씩 달라요. 글자도 좀 다르고. 뭐 이웃 할머니들이 썼다고. 일부 할머니가 뭐 매번 썼다는 건지 뭔 소리인지 5번째 마지막만 썼다는 건지 그리고 3번 하는 동안에 지우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안 지워졌다는지 아니면 그날은 너무 진하게 쓰여서 드러났고 그 전에 희미하게 보였다는 건지 영 애매해요. 그 자체만으로 볼 때. 근데 실제로는 시중에서는 할머니가 쓴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썼다는 별의별 소문이 다 돌고 있습니다. 제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캠프에서는 이것이 논란이 됐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앞으로 토론이 한 차례 더 남았는데도 이제 그게 내일 한다는 겁니다. 그때도 지지자들이 써주면 똑같이 나갈 것 같다. 캠프에서는 이 일을 제지할 계획도 없다. 이야, 이렇게 인식이 황당하다 이거죠. 그런데도 논란이 더 커지고 그냥 당내에 있는 다른 주자들이 그냥 일제히 공격을 하니까 홍준표, 유승민 뭐 이런 하태경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지못해 윤석열 후보가 많은 오해를 사게 된 데 대해서는 지지자의 응원도 좋지만 지우고 나가는 게 맞지 않았나 싶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을 못했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때쯤에서 또 캠프의 부대변인이라는 수석 부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논평을 냈는데요. 홍준표가 이제 굉장히 맹렬하게 이 부분을 공격을 하니까 홍준표 후보가
원래 이름이 홍준표의 이름이 홍판표였는데 홍판표를 홍준표라는 이름으로 바꿔준 거 역술인이 지어졌다는 거 그거 잊었느냐 홍준표 의원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왜곡을 일삼는 홍준표 의원이야말로 본인의 개명이 주술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할지 궁금하다. 난 지금 더 어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문제를 얘기하는데 홍준표 의원의 판표가 준표를 바꿨다고 설명도 있어요. 판사가 아니고 검사인데 왜 판자가 들어가냐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건 역술인에게 이름 지었는데 장명가 들어가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임금 왕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장명가한테 가서 짓고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김건희 씨도 이름을 바꿨어요. 김명신이라는 원리를 이름을 또 김건희 씨의 국민냉가 거기 학위 논문의 주제가 점입니다. 점.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김종인 씨를 만날 때도 역술인도 같이 만났다고 그래요. 그건 주간지에 보도도 됐습니다. 자, 이 역술 소동, 임금왕자 소동을 보면 뭐 우리네 연로하신 분이 부디 좀 뭐 나라님 좀 잘 되라고 해서 어르신이 그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런 식으로 설명하고 뭐가 잘못됐느냐 하고 홍준표 당신 이름 바꿨냐고 할 게 아니라 미리 시청자분들에게 토론에 나와서 사실은 제 손에 이게 임금왕자가 써 있습니다. 이 임금왕자는 내 이웃이 아주 열렬한 지지자분께서 이게 어르신께서 써줬는데 사실 이거 지우려고 해도 참 지워지지 않고 급해서 그냥 나왔는데 양해를 바란다. 만약에 이 점이 거북하면은 장갑을 끼고 얘기하겠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 장갑이 얇은 장갑 만졌으면 무슨 겨울에 입는 벙어리 장갑 끼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해를 구했으면 오히려 이게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저 사람은 저렇구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까지 이게 뭐가 잘못이냐고 하고 있으면 다 이거죠. 그냥 써준 사람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처리하는 문제를 보면은 이 정무적 판단이나 국민을 뭘로 보고 이러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2030 세대는요, 결혼할 때 사주, 며느리, 네 애인하고 결혼하려고 하죠. 우리가 사주 좀 보러 가겠다면 사주도 거부하는 사람이 많아요. 젊은 세대는. 이런 임금왕자는 커녕이고, 임금왕자는. 임금왕자를 아무 미신적 사고가 없이 했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뭐 본인이 몰래 어디 안 보이는 데 한 거,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게 뭐예요, 텔레비전. 이 2030 세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이 조선왕조인가? 무슨 놈의 미신이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슨 놈의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더군다나요, 이 미신이라든가 주술적인 거, 이런 무속인 이런 계통에 대해서 기독교계나 불교 등 다른 종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걸 보면 이 캠프 대변인단이 뭐가 문제냐고 한 사람이나 홍준표를 반박하는 이런 걸 쓰는 걸 보면은 난 이게 윤 후보나 윤 후보 가족들이 이런 걸 보는 눈이, 이런 거에 관한 인식이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윤 후보의 뜻을 받들어서 이런 논평 같은 게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저 개인으로는 정치에 입문한 후에 이렇게 큰 패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에피소드를 넘기는 것, 그건 써준 사람 거는 에피소드입니다. 근데 그 후에 처리하는 걸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곽상도 의원의 50억 건도 정말로 처리한 국민의힘이 한다랍니다. 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2015년도에 화천대유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대장동 사업이라는 게 무 굴러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언제냐면 정권을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이 아니에요.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이라고 치고 그 전부터 땅도 사고 그랬지만은 이게 화천대유라는 게 생긴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에요. 근데 곽상도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어요. 물론 요 시기는 알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최순실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도 여기 고문으로 들어있어요. 이런 부분을 볼 때 국민들이 전부가 국민의힘은 잘했다고 생각할 것인가? 이재명 지사에게 의문이 갖는 건 별개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육참골단하는 차원에서 내가 다 한 다음에 내 민주당 아주 그냥 위서를 까보겠다. 뭐 이재명 지사의 가면을 벗겨버 이렇게 찢어버리겠다든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려면 곽상도 의원 제명은 당연한 겁니다. 자기가 그런 흠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이경재 변호사 부분도 그래요. 그런데 이걸 심야의 회의를 소집한다고 하니까 이 조수진 수석, 이 사람이 표 제일 많이 얻어도 최고위원장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놈의 회의는 난 불참한다든가 곽상도 의원 제명은 반대한다든가 언론에 회의는 안 참석하고 걸리더니 전두환 신군부 때도 이러진 않았다고 그랬어요. 언론인 출신인 이 사람이 비례대표 초선입니다. 정당에도 위계 질서가 있는데 요즘은 그냥 누구나 나와서 이렇게 투표하고 선출마도 할 수 있어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 덕분인지 이 사람이 수석표를 제일 많이 얻었지만은 비례 초선이 수석 최고위원 되니까 아마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네 당의 대표를 전군도한 신군부보다 못하다고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곽상도 의원을 제명을 반대하면 회의에 참석해서 아무리 그렇지만 이미 우리 당을 탈당했는데 의회 차원에서까지 제명하는 거 이준석 대표가 좀 과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걸 언론계에 흘러가면서 자기하고 곽상도 의원이 얼마나 친한지 모르지만 친소관계로 지금 국민의힘의 진로를 결정할 때입니까? 언론인 출신 감각이 이 정도니까 참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 눈높이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원요. 사실은 정치적 상처로 따질 때는 500억, 5천억의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없었으면 아니면 이경재 같은 사람이 없거나 앞으로 터질 일이 없었으면 마구마구 민주당을 공격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거 처음부터 이거 설계한 사람이 잘못이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를 곽상도 의원이 공을 세우고 앉고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아들들을 위해서는 아들과 딸을 위해서 그렇게 공격했던 사람이 저기 아들이 말도 안 되게 6년 근무하고 50억을 받았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이것이 뭐가 상식이 안 맞아서 조수진이라는 사람은 언론사 출신인 사람이 저렇게 정무감각 없이 황당무계한 소리 하더니 전두환 신군부만 또 못하는 소리를 하느냐 이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런 감각을 가진 조수진 의원도 최고위원직 저는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김기현 원내대표가 2주 동안 섬긴 거 이거 두고두고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데 혼자 끙끙 앓듯이 2주 동안 이걸 갖고 있다가 언론에 의해서 터져나올 때 그제서야 허둥지둥 맞고 이제 와서 제명까지 합니까? 그때 이실직고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윤희숙 의원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기도 모르게 했다는 농지법 위반 가지고 나는 내 기준이 있으니까 날 제명해달라고 하고 있는 정당에서 이런 사람은 자기가 2주 동안이나 알고서 끙끙 앓다가 터져나오니까 헐렁지둥하고 특검하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국민들에게 다 와닿겠느냐 이거죠.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건 당연한데 한 발만 빼고 보면은 여나 야나 정치인들은 똑같은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그거는 오늘날 국민의힘의 이 임금왕자 곽상도 기타 등등이 처리해서 이렇게 하면은 정권교체의 길은 정말로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사람들 기대가 무너지고 참 억장이 무너지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점점 들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말로 이제부터라도 환골탈태해서 정권교체의 길로 함께 어깨동무하고 아주 일로 매진을 하고 과다가 무슨 장애 요소가 되면은 육참골단위 자세로 직진 또 했으면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댓글과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